자, 상상해보세요. 평화로운 어느 날 당신의 스마트폰에 세금 고지서 알림이 뜹니다. 무심코 확인했는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이번 달 수입의 10%가 아니라 북극곰의 털 1kg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은 아프리카 초원의 기린 눈물 100ml 같은 황당한 항목이 찍혀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북극곰 털을 어디서 구하라고?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에 빠지겠죠? 에이, 설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불과 몇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와 비슷한, 아니 어쩌면 더 가혹한 세금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년, 매달, 아니 매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이 나라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세금 고지서, 그 악몽 같은 공납 이야기입니다. 오늘 언박싱 경제학은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특산물 납부의 고통, 그리고 이 불합리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며 대동법이라는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볼 겁니다. 과연 조선의 백성들은 어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광해군과 그의 신하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악의 축에 맞섰을까요? 단순히 쌀로 세금을 통일한 법이라고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 나열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의 절규, 그리고 그 절규를 외면하지 않았던 한 시대의 용기 있는 투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조선판 어벤져스의 조세저항 드라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처절하며 훨씬 더 우리 시대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평범한 조선의 농부입니다. 땀 흘려 농사짓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박한 가장이죠. 그런데 어느 날 관아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조선시대 세금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토지에 부과하는 전세,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공납입니다. 공납은 각 고을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였죠. 여기까지 들으면 뭐 합리적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감자, 제주도에서는 귤, 남해안에서는 해산물, 그 고장에서 나는 걸 내라니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지만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사는 농부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세금 고지서에 전복 100마리를 바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복이요? 산골에 사는 당신이 전복을 어떻게 구합니까? 바닷가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당신에게 전복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혹은 경기도 내륙에 사는 농부에게 제주도 산골 10마를 바치라고 한다면요, 당신의 밭에서는 쌀이나 보리가 날 뿐 제주도 꿀은커녕 꿀벌도 구경하기 힘듭니다.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공납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내라고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도가 변질되면서 지역 특산물이 아닌 품목, 심지어는 해당 지역에서 아예 생산되지 않는 품목까지 공납으로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왕실이나 고위 관료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물품을 공납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그야말로 갑질의 끝판왕이었죠.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복을 구하기 위해 평생 가보지 못했던 바닷가까지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했고, 제주도 꿀을 구하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육지 상인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농기구나 소까지 팔아야 겨우 공납을 맞출 수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생계는 파탄나고 농민들은 유랑민이 되거나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의 근간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어렵게 구한 특산물을 바치러 관아에 가면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품질 검사라는 명목으로 관료들이 꼬투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복은 크기가 작다. 이 꿀은 빛깔이 탁하다. 이 비단은 실이 고르지 못하다. 온갖 트집을 잡아 도로 돌려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돈을 들여 더 좋은 물품을 구해와야 했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백성들의 피땀을 짜내어 바친 공납이 관료들의 주머니를 틔우는 수단으로 전락했던 겁니다. 자, 이제 강원도 산골 백성이 전복을 보여야 하는 기막힌 현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백성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존재들이 있었으니 바로 방납업자라고 불리는 조선판 세금 사기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산골 백성이 바닷가까지 가서 전복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지리도 모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방납업자들입니다. 이들은 관청과 결탁하여 백성들이 직접 공납품을 바치지 못하게 막고 자신들이 대신 공납품을 납부하는 당납이라는 수법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관료들이 백성들의 공납품을 일부러 트집 잡아 돌려보내는 동안 당납업자들은 미리 비축해둔 공납품을 관청에 대신 납부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르신, 전복 구하기 힘드시죠? 제가 대신 관청에 납부해 드렸으니 그 대신 이 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돈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원래 공납품 가격의 수십 배, 심지어는 수백 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냥짜리 특산물을 대신 내주면서 1000냥, 2000냥을 요구하는 식이었죠. 백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공납을 제때 내지 못하면 가혹한 형벌을 받거나 심지어 노비로 전락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울며 대자먹기로 방납업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세금을 내는 건지 고리대금업자에게 빚을 갚는 건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방납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납업자들은 관료들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공납 품목을 더욱 비현실적으로 바꾸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물을 공납으로 지정하게끔 로비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농사는 뒷전이고 오직 공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탕진해야 했습니다. 결국 농토를 버리고 도망치거나 산으로 들어가 화전민이 되거나 심지어는 도적이 되는 백성들이 속출했습니다. 백성들이 살 수 없으니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소순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 백성들의 절규가 하늘에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조선이라는 배가 침몰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광해군과 그의 충신 이원익이었습니다. 이들은 방납의 폐해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원익은 직접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공납제도의 모순을 뼈저리게 느꼈고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이제 각 고을의 특산물 대신 쌀이나 배, 돈으로 세금을 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쌀은 조선시대의 기축통화나 다름없었으니 세금 납부의 기준을 쌀로 통일하자는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현대의 상황과 연결해 볼까요? 대동법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사실상 부자 증세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백성이 똑같은 양의 특산물을 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농부든 부유한 지주든 똑같이 전복 100마리를 내야 했죠. 하지만 대동법은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즉 땅이 많은 부유한 지주들이 더 많은 쌀을 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당시 기득권층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방납제도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대동법이 시행되면 그 이권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으니까요. 마치 오늘날 종합부동산세 논란처럼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대동법 시행을 둘러싼 논쟁은 그야말로 치열했습니다.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법이다. 백성들이 쌀을 바치기 힘들어할 것이다. 나라 재정이 거덜날 것이다. 온갖 반대 논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대동법 시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관료들과 결탁한 방납업자들, 그리고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동법 시행을 당해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과 이원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원익은 방납의 폐해는 비유컨대 한 집안의 노비가 주인을 해치는 것과 같으니 마땅히 먼저 없애야 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대동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했습니다.
광해군 역시 그의 뜻을 받아들여 대동법 시행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대동법은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는 없었습니다. 1608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것을 시작으로 대동법은 무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한 지역에서 성공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또다시 저항에 부딪히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추진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밀어 올리는 것처럼 수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동법을 추진했던 많은 관리들이 좌천되거나 파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일념 하나로 끈질기게 싸워나갔습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등으로 서서히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특히 거대 지주들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습니다. 심지어는 대동법 시행을 막기 위해 지역 민심을 선동하거나 관리들을 매수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는 이 거대한 저항에 맞서 싸우며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동법이 시행될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한 세기를 넘는 대장정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대동법이 단순히 세금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경제 구조와 권력 관계를 뒤흔드는 혁명적인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동법은 조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첫째, 가장 큰 변화는 물론 백성들의 삶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강원도 산골에서 전복을 구하거나 제주도 꿀을 바치기 위해 전 재산을 탕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쌀만 있으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백성들은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유랑민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곧 농업 생산력 증대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방납의 폐해가 사라지면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던 중간업자들의 횡포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노골적인 착취는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조선 사회의 공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대동법은 조선의 상업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가가 특산물 대신 쌀이나 돈으로 세금을 거두면서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는 공인이라는 새로운 상업 세력의 등장을 촉진했고 전국적인 시장 유통망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쌀이 화폐처럼 유통되면서 물물교환 이주의 경제에서 화폐 경제로 전환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물론 대동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만능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대동법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기 어려웠고 부유한 지주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동법은 분명 조선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 시대 불합리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광해군과 이원익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관리들의 용기와 끈기가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백성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특산물 납부의 고통, 즉 공납제도의 비극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동법이라는 100년의 대장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전복을 바쳐야 했던 백성들의 절규, 그리고 그 절규를 외면하지 않고 거대한 기득권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떠셨나요? 단순히 쌀로 세금을 통일한 법이라고만 알고 계셨던 대동법이 사실은 백성들의 피눈물과 고통 그리고 불굴의 개혁 의지가 만들어낸 혁명적인 변화였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공정한 시스템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선시대처럼 북극곰털이나 전복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세금 체계 그리고 부유층의 세금 회피 논란 같은 문제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방납업자는 사라졌지만 그 방식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림자들이 존재합니다. 대동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공정함을 향한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도 조금씩 한 걸음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결국에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대동법은 증명해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기득권의 저항에도 굴하지 않았던 광해군과 이원익의 용기, 그리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끈질기게 개혁을 추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혹시 우리 주변에도 강원도 산골 백성에게 전복을 요구하는 듯한 불합리한 시스템은 없는지, 혹시 그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거울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비추고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오늘 언박싱 정제하기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동법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동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지식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지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언박싱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